안녕하세요. 오늘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 속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볼까 합니다. 주제는 바로 스마트 컨트랙트인데요. 블록체인 위에서 코드로 돌아가는 이 디지털 계약. 이게 대체 뭐고 또 어떤 가능성과 현실적인 과제들이 있는지 핵심만 쏙쏙 뽑아보죠. 네, 반갑습니다. 스마트 컨트랙트가 이 거래 자동화로 효율성을 엄청 높일 거라는 기대가 크죠. 근데 동시에 이게 기술적인 허점도 있고 또 법적으로는 어떻게 봐야 할지 이런 고민거리도 분명히 안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스마트 컨트랙트의 그 핵심 개념부터 현재 상황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전망까지 한번 명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스마트 컨트랙트, 이걸 뭐랄까? 가장 쉽게 설명하면 뭘까요? 미리 약속된 조건이 딱 맞으면 프로그램이 알아서 탁 실행되는 그런 건가요? 만약 이거면 저거 해라, 이런 식이요? 네, 정확합니다. 딱 그런 식이에요. A 조건이 충족되면 B를 실행하라. 이런 약속을 코드로 짜서 블록체인에 올리는 거죠. IBM이나 NIST 같은 기관 정의를 봐도 결국 중개자 없이 결과를 보장하는 자동 실행 코드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존 계약처럼 사람이 중간에 끼어들 여지 없이요. 예를 들면 돈을 보낸다거나 아니면 등기 이전 같은 일들을 코드가 알아서 처리하는 겁니다. 투명하고 빠르다는 게 장점이죠. 투명하고 빠르다. 좋은데, 근데 이게 한번 배포하고 나면 수정이 거의 안 된다면서요? 그 불변성, 이게 좀 양날의 검 같은데요? 만약 코드에 버그라도 있으면 큰일 나는 거 아닌가요? 그 유명했던 2016년 이더리움 DAO 해킹 사건도 결국 이런 문제 아니었나요? 아,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 DAO 해킹 사건은 단순한 기술 실패를 넘어서는 의미가 있었죠. 코드가 곧 법이다라는 그 이상적인 원칙 있잖아요. 이게 현실의 벽에 딱 부딪혔을 때 얼마나 골치 아픈 선택을 해야 하는지 보여준 사례거든요. 결국 커뮤니티도 갈라졌고요. 그 외에도 솔리디티 같은 특정 언어의 취약점 문제도 있고요. 또 블록체인 외부 정보를 가져오는 오라클이라는 게 있는데 이 오라클을 얼마나 믿을 수 있냐 이것도 중요합니다. 가령 날씨 연동 보험 계약인데 온도 센서 데이터가 잘못 들어왔다. 그럼 계약 실행 결과도 엉망이 될 수 있는 거죠. 또 복잡한 현실에서 생기는 예외 상황이라던가 어떤 윤리적인 판단 같은 건 코드가 처리하기 어렵고요. 블록체인 자체의 그 처리 속도나 수수료, 이른바 가스비 문제도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기술적인 문제들도 만만치 않군요. 근데 이게 법적으로는 좀 어떤가요? 아무리 코드가 좋아해도 법 테두리 안에서 인정을 못 받으면 사실상 무용지물이잖아요. 국가별로 상황이 꽤 다르다고요. 네. 그 부분이 상당히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미국 같은 경우엔 애리조나주처럼 아예 블록체인 기록이랑 스마트 계약의 법적 효력을 명시적으로 인정한 주도 있어요. 하지만 연방 차원에서는 아직 통일된 법은 없고요. 전자서명법 개정 논의 정도가 진행 중이죠. 반면에 유럽연합, EU는 좀 앞서가는데요. 2025년에 발효될 데이터법이라는 거에 스마트 컨트랙트 관련 규정을 넣어서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또 달라요. 거기는 굳이 세 번 만들 필요 없나? 기존 계약법으로도 충분히 해석 가능해. 이런 좀 유연한 입장이고요. 싱가포르도 비슷합니다. 한국은요. 아직 명시적인 법은 없습니다. 다만 기존의 전자거래 관련 법률 안에서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효력을 인정할 수 있을지 논의가 진행 중인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약간 과도기적인 상황이죠. 그렇군요. 나라마다 접근법이 정말 다양하네요. 그러면 실제 현장에서는 이게 어느 정도나 쓰이고 있나요? 유럽투자은행이나 소시에테 제네랄 같은 큰 금융기관들이 블록체인 채권을 발행했다. 이런 건 좀 의미가 커 보이는데요? 맞습니다. 금융권의 시도는 확실히 주목할 만하죠. 무역금융 절차를 자동화하는 데도 쓰이고 있고요. 또 영국 토지등기소에서 부동산 소유권을 토큰화해서 거래 과정을 시험해본 사례도 있었는데 이것도 꽤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게임 아이템, 다들 아시는 크립토키티나 NFT 거래는 이미 익숙하실 테고 또 월마트 캐나다 같은 경우는 공급망 대금 지급을 이걸로 자동화해서 분쟁을 확 줄였다고 하더라고요. 기업 내부 효율화에도 쓰이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요. 대부분의 경우 스마트 컨트랙트가 기존의 그 법적 계약을 완전히 대체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뭐랄까, 계약 내용 중에서 실행 부분을 자동화하는 보조적인 도구로 쓰이는 경우가 많아요. 아, 그런 거군요. 그러니까 법적 구속력이 있는 본 계약은 따로 있고 스마트 컨트랙트는 그 계약 이행을 도와주는 일종의 기술 장치 뭐 이런 느낌이네요. 그럼 만약에 분쟁이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코드가 우선이에요? 아니면 원래 있던 계약서가 우선이에요? 네, 바로 그게 핵심 질문입니다. 법적인 효력을 인정하는 추세이긴 합니다만 미국 일부 주나 영국처럼요. 코드 내용하고 계약 당사자들이 원래 의도했던 바가 다르거나 코드가 미처 예상하지 못한 예외 상황이 발생하면 새로운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이런 경우에는 결국 기존 계약법의 원칙에 따라서 해석을 하거나 중재나 소송을 통해서 해결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스마트 컨트랙트 코드는 그때 아주 강력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겠고요. 정리하면 자동 실행된다는 점 외에도 이게 법률 용어가 아닌 코드로 작성되고 또 수정이 어렵다는 점이 전통 계약과의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스마트 컨트랙트가 더 널리 쓰이려면 어떤 점들이 좀 개선되어야 할까요? 기술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오라클 신뢰도 문제나 블록체인 확장성 문제 같은 게 해결되어야 할 것 같고요. 표준화 노력, ISO TC 307 이런 것도 중요해군이네요. 그렇습니다. 기술적인 성숙도 중요하고 동시에 법과 제도가 이걸 잘 뒷받침해줘야겠죠. EU 데이터법 같은 국제적인 움직임이 다른 나라들, 당연히 한국에도 영향을 줄 거고요. 관련 법규들이 점차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기술과 법이 함께 발전하면서 스마트 컨트랙트는 점차 우리 사회 계약 시스템의 어떤 자연스러운 일부로 자리 잡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완전히 대체하기보다는 기존 시스템을 보완하고 효율화하는 그런 방향으로요. 오늘 스마트 컨트랙트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게 들여다봤는데요. 거래를 자동화하는 강력한 잠재력이 있는 건 분명하지만 동시에 코드의 한계라든가 법적인 과제 같은 현실적인 고민도 공존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특히 기존 계약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보완하는 역할로 주로 쓰인다는 점이 가장 현실적으로 와닿네요. 네, 맞아요. 스마트 컨트랙트, 분명 혁신적인 기술이지만 만능은 아니죠. 이 자동화가 주는 편리함과 효율성을 우리가 추구하되 인간 사이의 그 복잡한 상호작용이라던가 기존 법체계와의 조화를 어떻게 이뤄나갈 것인가, 이 균형점을 찾는 게 앞으로 중요한 과제가 될 겁니다. 오늘 저희 이야기가 당신께서 스마트 컨트랙트를 좀 더 입체적으로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 외에도 한번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만약 스마트 컨트랙트 코드의 실행 결과가 현행법의 정신이나 규정과 명백하게 충돌한다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따라야 할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다음 분석에서 또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뵙겠습니다.